지난 시간에 이더리움을 앞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되새겨보기 위해서 잠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더리움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이더리움은 이제 기존의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에 트랜잭션만 저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은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뭐 프로그램 자체가 블록체인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코드의 해시값이 이제 블록체인에 들어가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더리움은 프로그램을 블록체인에 저장하고요. 단순 트랜잭션도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 계좌에서 B 계좌로 100원을 이체하고 싶다. 그럼 그것도 코드로 짜서 이제 등록을 하면 그 코드가 실행이 되면은 이 계좌에서 이 계좌로 100원이 이체되는 그런 형태로 동작하는 게 이더리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늘 뭔가 하면은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요. 이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이제 이더리움에서 발행하는 그 암호화폐는 이 용도가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에서는 원래 목적은 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뭐 피자도 사고 뭐도 사고 뭐 이런 게 원래 목적이었는데 이제 이더리움에서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를 발행하지만 이 암호화폐는 시중에 뭔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화폐가 아니라 이더리움 내에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수행을 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그런 화폐다. 그래서 얘는 중단 없이 계속 발행을 합니다. 중단 없이 발행하기 때문에 희소성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만큼 가격이 상승하지는 않고 있는 거죠. 널리 쓰이니까 그래도 조금씩 오르곤 있지만 가격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거죠. 비트코인은 일정한 액수의 비트코인을 이제 발행하면 이제 더 이상 발행을 중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희소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더리움은 계속 끊임없이 계속 이 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더리움은 UTXO 기반이 아니라 계정 기반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트랜잭션으로 거래가 블록체인에 등록이 되겠고 그 트랜잭션의 출력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죠. 그 출력 중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그런 출력들이 자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UTXO, Unspent Transaction Output, 그러니까 트랜잭션의 출력 중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 이제 자산, 돈이 되는, 코인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에서는 그렇게 비트코인처럼 UTXO 기반을 쓰지 않고 계정 기반을 쓰는 이유는 이 이더리움은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근데 프로그램하기 편리하기 위해서는 한 계정이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 거래 유효성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UTX가 있으면 이제 그 트랜잭션들이 여기저기 블록체인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뭔가 처리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죠. 그래서 이제 부타리는 이제 UTX 기반이 아니라 계정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블록의 주요 구성 요소는 이전 블록의 해시값, 트랜잭션의 머클트리의 해시값, 퍼즐을 해결하기 위한 난스 값. 요게 이제 세 개의 주요 구성 요소인데 이더리움은 요 세 가지에 추가적으로 모든 사용자들의 계정 정보를 머클트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또 해시값, 그거의 해시값이 아니라 루트값을 이제 블록 계산할 때 늘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정 기반이기 때문에 계정과 관련된 트랜잭션은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비트코인에서는 이 사용자가 여러 개의 UTXO를 갖고 있을 수 있고요. 각 UTXO는 서로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별개로. 그러니까 한 사용자가 여러 개의 트랜잭션을 동시에 만들어서 블록체인에 등록하더라도
같은 UTXO를 안 쓴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더리움에서는 같은 사용자의 트랜잭션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고 순차적으로 수행해야 돼요. 하나 하고, 왜냐하면 이 하나 해가지고 돈이 다 빠져나가면은 그 다음 거는 쓸 수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계정 기반에서는 각 사용자의 그 트랜잭션을 어떤 정해진 순서대로 처리해야 되겠고, 그 정해진 순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각 계정마다 카운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운터 기반으로 현재 카운터보다 작은 트랜잭션들은 이제 거부가 될 거고, 그 순서대로 처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노드는 이제 이 이더리움은 이렇게 프로그래밍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블럭이 확정이 되면 이제 블럭에 구성하는 코드들이 있잖아요. 트랜잭션들이 있을 거고 코드로 될 텐데 그 코드를 각 노드는 실행을 해야 돼요. 실행을 해서 그것이 실행이 돼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더리움 노드가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노드들은 블럭에 있는 모든 트랜잭션을 자체적으로 수행해 가지고 이제 모든 노드들이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거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코드를 실행할 때 자바처럼 이제 자바 코드가 이제 중간 코드가 되겠고, 이 중간 코드는 JVM이 있으면 어디든지 실행할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 다양한 언어로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솔리디티라는 걸 주로 많이 쓰고요. 이 솔리디티도 번역을 하게 되면 이제 중간 코드가 나오고, 이 중간 코드는 EVM이라고 하는 게 설치되어 있는 어디든지 다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더리움의 노드들은 다 그 EVM을 설치해 놓고 있겠죠. 그렇게 거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더리움의 얘기이고요.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와서 이제 그 수수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전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입력과 출력이 있고, 입력 금액의 합은 출력의 합보다는 커야 됩니다. 같거나 커야 되겠고, 그 차액이 만약 있으면 그 차액은 수수료가 돼서 채굴자가 이제 자기의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에 넣어서 자기 걸로 이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이더리움에서는 이제 계좌 이체가 정확한 금액으로 가는 거예요. 100원을 A에서 B, 그럼 A에서 B로 100원만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이거를 이제 트랜잭션이 코드고, 코드를 실행하려면 이제 비용을 내게끔 해야 돼서 이제 비용을 별도로 내가 얼마만큼 내겠다라는 거를 그 코드에 이제 포함해 가지고 트랜잭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수료를 얼마를 내겠다는 걸 어떤 식으로 나타내냐면 가스 상황과 가스비라는 걸로 내 의사를 표현합니다. 이 트랜잭션은 내가 이 트랜잭션을 실행해 주면, 블럭에 포함해 주면은 이 정도 돈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 상황은 내가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되겠고요. 가스비는 1리터당 얼마, 뭐 이 주유할 때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내 코드가 얼마나 가스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 트랜잭션 코드를 수행하는데 10가스가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제시한 가스비가 100원이면은 1000원을 내는 거가 되겠죠. 10 곱하기 100원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스비는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이제 중간 코드로 만들어질 텐데 기본 연산들이 있겠죠. 덧셈, 곱셈, 대입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것들마다 이제 필요한 가스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나면 이 프로그램 실행되는데 총 소요된 가스가 실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스 곱하기 내가 제시한 가스비를 내는데, 만약에 내가 제시한 가스 상황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면 이 트랜잭션은 취소가 돼요. 나는 10,000원만 내겠다 했는데 실제 비용을 계산했더니 15,000원이야. 그러면 이 트랜잭션은 취소가 됩니다. 근데 취소가 되는데 문제는 10,000원. 내가 이미 실행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10,000원은 뺏어가요.
근데 트랜잭션 취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 상한은 충분히 크게 잡아줘야 돼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아예 어마어마한 돈을 내는 것보다는 취소시키는 게 더 적절하면은 내가 가스 상한을 이거 이상 만약에 내 트랜잭션 코드가 수행된다 그러면 안 내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낼 경우에는 이제 취소되면서 내가 돈을 한 푼도 안 내는 게 아니라 돈은 계속 내야 됩니다. 그만큼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비용이 드는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불하고자 하는 돈을 조절하고 싶으면 가스 상한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가스비로 조절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가스비. 그래서 가스비를 많이 내면 많은 수수료를 낼 거고, 그러면 채굴자들이 좋아하겠죠. 그래서 비싼 애들을 더 많이 이제 블럭에 포함해 가지고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가스비를 쓰기 때문에 이제 이 이더 금액들도 변동성이 심한 거죠. 암호화폐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시세를 보고 이제 가스비를 내가 조절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블럭에 포함한 트랜잭션의 선택,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똑같이 채굴자가 하게 되는데, 한 블럭에 포함할 수 있는 총 가스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과 우리가 이더리움을 막 살펴볼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좀 비교해서 좀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에서는 블럭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죠. 1메가바이트로 크기를 제한하고 있어요. 이 크기를 제한하는 이유는 이제 블럭을 확정한 다음에는 블럭을 전 세계 모든 비트코인 노드에게 전파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전파 속도가 느리면은 그 모든 노드가 일관성인 데이터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10분 뒤에 또 다음 블럭이 갈 테니까 이제 시기적절하게 이제 모든 노드에 똑같은 블럭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토시는 1메가로 그 처음 만들 때 제한을 뒀고요. 여기는 크기에 대한 제한을 두진 않고 있어요. 크기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 총 가스를 제한하고 있어요. 총 가스를 제한하게 되면은 실제 어떤 그게 만들어지냐면은 한 블럭에 실행할 수 있는 코드의 크기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의 크기를 제한하는 거예요. 코드의 크기를 왜 제한하냐? 이 코드를 다 실행해야 블럭에 이제 이뤄진 트랜잭션들이 자기 로컬에 반영이 되거든요. 코드를 실행해야 되는데 코드를 실행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면 내가 블럭 정보를 받아도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또 느린 컴퓨터를 갖고 있는 노드들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 총 가스를 제한해서 한 블럭에서 한 블럭을 완료하기 위해서 실행해야 되는 코드의 크기를 제한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그 속도를 조절하는 거죠. 이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비트코인은 크기를 제한했고 여기는 가스 총액을 제한했는데 가스 총액을 제한하는 건 이 블록을 통해서 실행할 수 있는 총 프로그램의 크기를 제한하는 형태가 되겠고, 그 역시 그러면 트랜잭션을 제한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트랜잭션은 이제 카운터가 들어가겠고요. 이 카운터가 어떤 역할? 요 계정에 있는 트랜잭션을 순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요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이 트랜잭션 실행했을 때 얼마의 수수료를 낼지 수수료 정보가 들어가게 되겠고, 이제 내가 A에서 B로 보낸다 그러면 내가 A면은 B 정보가 여기에 들어갈 테고, 내가 보내고자 하는 금액이 들어갈 테고, 뭐 그리고 이것들을 결과적으로 전자 서명을 하겠죠. 나만 쓸 수 있어야 되니까 내 돈은 A의 계정의 돈은 A의 개인키가 있어야지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이더리움의 트랜잭션은 크게 이제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우리가 계좌이체하는 그런 트랜잭션이에요. A가 B한테 100원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스마트 계약이라는 별도 프로그램,
이 별도 프로그램, 이제 일반 계좌이체가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트랜잭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등록된 트랜잭션을 필요할 때마다 실행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실행하기 위한 트랜잭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로, 세 종류로 이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더리움에서의 채굴. 근데 지금은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1.0 버전이 있고 지금은 2.0으로 넘어간 상태인데 1.0에서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POW, 작업증명이라는 걸 이용해서 블록체인의 불가역성을 제공했고요. 2.0으로 돼서는 이제 작업증명을 이제 안 쓰고 지분증명이라는 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이제 1.0과 관련된 얘기인데 1.0에서는 이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제 작업 증명을 이용한 이제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 비슷해요. 비트코인과 1.0은 새 트랜잭션을 노드들이 수신하면은 이제 그 채굴자다. 그러면 이 아직 블록체인에 등록되지 않은 트랜잭션을 별도 모아놓아요. 모아놓은 다음에 이제 새 블록을 채굴할 시점이 되면 이제 그 모아놓은 것들 트랜잭션 중에 이제 골라가지고 이제 블록을 만들고 이제 퍼즐을 해결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들어가는데 어떤 참여자가 여기서는 새롭게 비트코인과 달리 참여자가 등장했냐면은 이 mempool에 있는 어떤 트랜잭션들을 어떤 애들 구매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수수료들이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트랜잭션 선별에 따라 보상의 차이가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을 MEV라는데 이 MEV 검색자들이 별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채굴은 안 하고 채굴자에게 요번에는 채굴할 때는 요런 트랜잭션들을 넣어서 채굴해라. 그럼 네 이윤이 커지겠다. 이런 검색자들, 이런 참여자들을 MEV 검색자, 블록 빌더, 블록 검색자 이런 용어로 불러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등장하게 되겠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채굴자가 원래는 자기가 직접 선별해가지고 이제 채굴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블록 빌더가 제안하는 그 트랜잭션들로 이용해서 채굴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면은 성공 보수를 이제 그 검색 빌더랑 나눠 갖는 형태로 이제 이렇게 그 방법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MEV 검색자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애들이 등장을 했고요. 이제 이 이더리움에서의 채굴은 이제 그 이더리움 만들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거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한 이제 방법을 고민해 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놀고 있는 컴퓨터 갖고 채굴을 했고 그 다음에는 GPU를 이용했고 이제 그 다음에는 FPGA 그 ASIC 같은 그 전용 하드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채굴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전용 하드웨어까지 가면은 이제 큰 손들이 이제 다 장악을 하니까 그거는 안 되겠다 한 거예요, 부탈린이. 그래서 ASIC을 만들어서는 효과가 없게끔 이제 ETH라는 해시 함수를 이용한 그런 채굴을 이용하게 되겠고요. 얘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정확한 기술, 그러니까 얘는 이게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읽어보면은 얘는 메모리를 어마어마하게 사용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메모리를 많이 쓰니까 ASIC 같은 걸로 만들면은 그 손해가 나는 거죠. 별로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최대한 놀고 있는 컴퓨터를 쓰거나 아니면 GPU 정도로 사용해서만 이제 채굴할 수 있고 ASIC이나 FPGA를 만들어서 채굴하기에는 효과가 없도록 경제성이 없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런 큰 손들이 그나마 그래도 어떤 큰 손들이 그 채굴을 자기들이 늘
이득을 챙기는 그런 형태는 안 되게끔 신경을 조금 쓴 거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15초마다 새 블럭을 생성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 비트코인은 10분마다 블럭을 생성하는데 얘는 15초마다 해요. 그럼 15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10분을 잡은 이유는 이제 충돌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포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10분이라는 걸 잡아놓은 거예요. 그 사토시 나카모토는. 근데 15초마다 하면은 퍼즐을 해결하기 위한 난이도가 매우 낮은 거죠. 그러면 여기저기서 거의 동시에 많이 이 퍼즐을 해결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줄이면 줄일수록 만약에 그 일시적인 포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의 수는 늘어나겠죠. 10분마다 몇 개 하는 게 아니라 15초마다 몇 개씩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일시적인 포크가 많이 발생하니까 얘는 어떤 식으로 여전히 가장 긴 체인 원칙을 쓰긴 하지만 이제 성공했는데 보수를 하나도 못 받는 애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일시적 포크가 많이 생기니까. 그러면 짜증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유효하게 성공해서 퍼즐을 해결했지만 나는 가장 긴 체인에 못 들어갔어. 그럼 원래 비트코인에서는 보상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애들도 보상을 해주는 형태로 이제 너도 좀 받아라. 그러니까 원래는 정상적으로 들어간 애들은 5ETH를 받게 돼요. 5이더리움을 받게 되는데 얘네들은 4.375, 8분의 7 정도를 모든 애들이 아니라 한 2명, 3명, 2개, 최대 2개니까 최대 2개를 내가 채굴 하면서 그 전에 실패했던 애들 것들도 너도 좀 받아라 하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도 이제 하는 형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적으로 채굴을 하게끔 유도해야 되는데 나 할 때마다 실패해. 그럼 하기 싫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방지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면서 이런 애들도 보상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뭔가 이제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는 이런 식으로 보상 체계들을 우리가 어떻게 꾸며가지고 이런 그 애들들이 계속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참여해 주시게끔 만드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그 부분이 아마 이제 이런 암호화폐에서 되게 그 보상 체계 또는 불이익 체계를 어떻게 꾸미느냐가 이제 조금 또 중요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1.0에서는 이런 식으로 채굴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형태를 좀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트랜잭션을 제출을 이제 만들겠죠. 트랜잭션을 이제 코드를 짜서 만들게 되겠고 트랜잭션을 이제 방송하겠죠. 그래서 이 트랜잭션을 코드로 짜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코드를 짜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아주 조금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코드들은 여러분들이 짜줘야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상당히 발전을 하면은 이제 블록체인 개발자가 또 각광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을 방송하게 되면은 노드들이 그 트랜잭션을 기본 검증한 등의 매플에 유지를 하게 되겠고요. 이 노드들 중에 이제 블록 제한자들인 애들이 있을 테고 이 제한자들이 이제 블록을 이런 블록으로 다음 해라라고 제안해 주면 이제 채굴자들이 그걸 이용해서 채굴을 하게 됩니다. 채굴에 성공을 하면은 성공한 블록을 방송하게 되겠고 수신된 블록을 유효한 블록을 받으면 얘를 이제 실행해 가지고 각 노드들이 모든 전 세계 노드들과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A에서 B로 100원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얘도 똑같이 A에서 B로 100원을 넣으라는 걸 실행하게 되면은 내가 유지하고 있는 이제 계정 정보에 B 계좌에 100원이 추가가 된 상태로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든 노드들이 일관성 있는 것들을 유지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더리움에서의 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거예요. 스마트 계약. 그래서 스마트 계약은 뭐 부탈린이 처음 뭐 소개한 내용은 아니고요. 예전에 있던 내용인데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조건이 만족이 되면 실행이 되는 계약인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성이 되는 어떤 계약이 이제 스마트 계약이고, 이 스마트 계약을 블록체인에 등록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필요할 때 실행을 해가지고 응용을 만들어서 쓴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내용이 이렇게 프로그램 코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호하지 않고 계약이 무조건 이행이 된다. 무조건 이행이 된다는 게 불편한 요소일 수도 있어요. 중간에 뭔가 취소를 하고 싶은데 이건 안 되는 거죠. 한번 이 계약을 등록하는 순간 취소하기 위한 수단이 마땅히 없는 그런 또 단점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 계약의 예를 들면 디지털 상품의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불자는 상품의 금액만큼의 이더를 그 예치를 하고요. 또 디지털 상품을 예치해 놓습니다. 그럼 그 조건을 걸어 놓으면은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디지털 상품은 이 사람의 예치한 그 사용자의 소유로 바뀌어버리고, 예치된 금액은 이 디지털 상품을 원래 갖고 있던 사람의 돈, 그 계좌로 입금이 되는, 그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축구 경기를 내기를 하고 서로 예치한 다음에, 그래서 예치된 금액을 이 축구 경기를 다음날 경기 결과를 이제 이 스마트 계약이 쏴주면은 그 계약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돈을 각 사용자한테 맞게 이체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이더리움에서 만들어지는 그 D앱 중에 처음에 많이 나온 것들이 다 노름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돼서 이제 사용이 됐어요. 왜냐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부정을 못 하는 거죠. 이제 그 이런 형태로 하면.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계약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점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과는 되게 다른 방식이고요. 저도 뭐 이런 스마트 계약을 이용해 가지고 탈주황 앱들을 만들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어요. 그 경험을 좀 해봐야,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구나. 뭔가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앱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텐데, 실제는 안 해봐서. 뭐, 여러분들 중에 가끔은 이제 졸업작품으로 이런 블록체인을 이용한 무슨 D앱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긴 있던데, 그때도 보면 과연 저게 탈주황 앱으로 만들어야 되는 앱인지, 그런 게 되게 저 입장에 보면은 정말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런 느낌이 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솔리디티의 코드예요. 보여주는 코드.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계좌 이체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뭐 코드를 보면 뭐 내가 못 짤 것 같은 거 아니야. 거의 자바 같은 뭐 형태로 여기서 이제 여기 오타가 있네. 뭐 이렇게 이제 그 금액들이 충분한 금액이 있는지 살펴보고, 충분한 금액이 있으면 이제 이 계좌 정보들을 마이너스 이코로 플러스 이코로, 뭐 우리 객체장 시간에 이제 C++나 자바 시간에 뭐 뱅크 어카운트 그 만들던 그 코드나 뭐 별 차이가 없는 코드가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로 우리가 만들면 이 코드를 해시해 가지고 이제 등록해 놓고, 코드는 또 별도 있겠죠. 그러면 얘를 실행을 하면 이제 가스가 얼마 소요되는지 이제 계산해야 돼서 이제 그 수수료를 챙길 거고, 얘가 실행이 되면 이제 로컬에 있는 이 from to 계좌 정보들이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에는 일반적인 계좌 정보가 있고 이제 스마트 계약을 유지하는 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계약을 유지하는 이제 특수한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거죠. 뭐 아까 또 말했던 뭐 노름 같은
탈중앙 앱을 만들었으면 그 카지노 게임 같은 거를 동작하기 위한 코드가 이제 스마트 계약의 형태로 만들어져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실행이 되겠죠. 근데 저는 또 이 방식이 또 조금 와닿지 않는 게 공짜가 없잖아요. 여기는 공짜가 없어요. 우리는 공짜가 좋은데 그 광고를 좀 보더라도 공짜가 좀 좋은데 여기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 그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다가 그 요번에 가격이 올라가지고 포기를 했는데 그거를 막 몇 년? 한 2년 쓴 것 같은데 쓰다가 안 쓰니까 그 너무 짜증나는 거야. 다시 가입할까? 그 광고를 안 보다가 그 광고를 봐야 되고 눌러줘야 되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MP3로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유튜브 뮤직으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음악을 들었는데 그걸 끊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되나. 근데 약간 이게 얼마 안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내가 한 달에 뭐 점심값 하나인데 이게 그래도 막 갑자기 8,000원 하다가 14,000원 하니까 이거 매달 14,000원 내야 되나 막 우선 끊어놨는데 조만간에 다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 동네는 이제 공짜가 없어요. 뭐든지 조금 뭔가 하더라도 돈을 내야 돼.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에서 내가 돈을 막 이렇게 여러 군데 UTX 나눠져 있는 걸 모아서 하나로 모으라 그래도 그게 또 트랜잭션이잖아요. 또 수수료를 내야 돼요. 내 돈을 합치는 것도 돈을 내야 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없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또 기존과 차이점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인센티브 지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사용자들이 유인이 내거나 사용자들이 특정한 방식대로 행동하게끔 어떤 유인책들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내 컴퓨터에 유효 하드디스크 공간을 주면 일정 금액들을 주죠. 암호화폐를. 뭐 이런 게 있고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글을 올리고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또 화풀을 주고요. 자기도 뭔가 사용하는데 수수료를 내겠지만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뭔가 사용자들을 이 앱을 쓰게끔 유도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좀 효과적으로 자동적으로 줄 수가 있는 거죠. 뭔가 내가 관리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만 그렇게 짜놔서 얘가 뭘 하면 너 얼마 주고 뭐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되게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차별화되는 거죠. 기존 거는 무료 서비스가 많지만 얘는 유료고 대신에 그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나 뭔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잘 이게 돌아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들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차별화되는 거죠. 보통 D앱은 우리가 보는 모습은 이제 그 일반 앱하고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쪽은 차이는 없는데 백엔드는 어떤 서버에서 중앙집중적으로 뭔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앱을 동작하기 위한 코드가 여러 스마트 계약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필요할 때 특정한 스마트 계약이 실행이 돼 가지고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블록체인이 그 암호화폐로서의 기능 말고 탈중앙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탈중앙 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 그런 거고 제일 크게 잘 되고 있는 애가 이더리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더리움은 또 이런 방식으로 동작하는데 이더리움에서는 새로운 토큰들을 발급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라는 우리 이더리움에 쓰는 그 공식 화폐 말고 별도 토큰을 만들어 가지고 토큰을 아까 D앱 쓸 때 인센티브를 줄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들이 원래 이제 내가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만들려고 그러면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생태계를 건전하게 만들기가 쉽진 않죠.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채굴도 해줘야 되고 뭐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게 초기에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받기가.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자체적으로 블록체인을 만드는, 물론 내 체인도 만들지만 실제 메인 체인은 이더리움 자체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에서는 D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큰들을 쉽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암호화폐를 토큰 형태의 암호화폐를 이제 기획해가지고 내가 이더리움에서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해서 운영할 거다라는 백서를 만들어서 투자를 모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ICO라 그래요. 물론 ICO가 꼭 이더리움 기반은 아닐 수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이 암호화폐 동네에서는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겠다고 하고 이제 투자를 받는 거예요. 아직 만들지 않은데 백서만 만들고 만드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많이 있겠죠. 투자만 받아놓고 안 만드는 거예요. 근데 투자를 받았는데 자기는 열심히 만들겠다고 했는데 성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나라는 ICO 하는 게 이게 그 법으로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뭐 싱가포르 가서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 통해서 이제 떼돈을 버는 사람들이 또 사기 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ICO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암호화폐를 내가 만들겠다. 백서를 기술 문서를 만들어서 이런 식의 서비스를 하는,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걸 만들겠다. 투자를 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받는데 이제 투자를 받고 나서 실제 성공할지 개발을 실제 할지도 모르는 거지만 이제 서로 믿고 이제 뭐 성공하면 되게 또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ICO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1.0은 이제 그런 식으로 기존과 이제 기존 비트코인과 되게 차별화되는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었고 되게 성공적인 암호화폐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를 이제 블록체인 2.0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제 그 블록체인에 저장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가지고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방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 2.0은 이제 부탈린이 이제 처음부터 이 여러 가지 이더리움이 또 기존의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을 하고 싶었고 또 부탈린이 개선한다기보다는 암호화폐 그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신기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들을 이더리움에 접목시켜 가지고 이더리움을 더 발전시키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본인이 계속 주도해서 계속 하드 포크 시켜가지고 새로운 그 다음 버전을 업데이트 버전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드 포크라는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바꾼 거예요.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바꾸는데 과거와 호환이 안 되게끔 바꾸는 그럼 하드 포크고 과거와 호환이 되는데 갱신한 거면 이제 소프트 포크. 소프트 포크는 과거 코드를 가지고도 참여할 수 있고 업데이트된 코드 갖고 참여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되면은 이제 소프트 포크 했다 그러고 하드 포크라면은 이거 갱신 안 하고는 얘가 참여가 안 되는 거죠. 기존 애들이. 그래서 계속 하드 포크 해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이제 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2.0에 도입되냐면 샤딩이 도입됐어요. 샤딩은 이제 블록체인을 수평 분할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체인이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은 체인이 64개로 나눠져 있어요. 64개. 샤드로 나눠져 있고 그 64개를 모아서 또 관리하는 체인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하나에서 1000개를 처리했다. 그럼 64개가 있으면 64 곱하기 1000이 되는 거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게 각각 나눠지니까.
그래서 샤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롤업이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이제 그 처리 속도를 또 높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샤딩과 그 기존에는 POW를 썼었는데 블럭 합의 기술로 이제 POS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비컨 체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운영했어요. 이 비컨 체인은 이제 나머지 그 샤드들을 관리하고 또 기존 체인을 같이 관리해주는 별도 체인입니다. 그래서 이 비컨 체인은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은 시간 주기를 갖고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에폭이라는 게 있고 에폭은 32개의 슬롯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슬롯은 12초마다 이제 동작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초마다 체인을 만든다. 블럭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2초마다 블럭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64개가 만들어지겠죠. 각 샤드별로. 그리고 이제 지분 증명으로 넘어갔고요. 이 지분 증명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분 증명에서는 이제 작업 증명에서는 채굴자들이 이렇게 경쟁을 해가지고 채굴을 해요. 그러면 이 채굴자 중에 누가 채굴에 성공할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지분 증명에서는 검증자를 한 명을 둬서 얘가 그 블럭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검증자를 요번에 누구를 검증자로 할지를 이게 결정하는 게 이게 지분 증명에서 매우 중요해요. 그럼 걔를 어떻게 결정할지는 좀 이따 설명하고, 내가 이제 이 검증자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32이더를 예치해야 돼요. 예치하면은 검증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럼 32이더에 치면 현재 시세로 약 1,500만 원 정도 해요. 1,500만 원 있으면 얘 해가지고 나도 검증자를 하면은 검증자가 돼서 내가 요번에 검증자로 선택이 돼서 블럭을 만들면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 근데 나는 돈이 더 많아서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검증자를 소프트웨어 하나만 돌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개를 돌리려면 각 검증자 역할하는 그것마다 32이더를 내야 되는 거죠. 예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64이더 예치를 예치하면은 검증자를 2개 돌리는 수 있고, 2개 돌리면 둘 중에 하나가 검증자가 될 확률이 더 높아지고 빠르게 돌아오겠죠. 그래서 뭐 역시 뭐 돈 많은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분 증명 방식인데, 이 이더리움의 뒤에 가서 또 지분 증명 설명하겠지만, 지분 증명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의 검증자가 블럭을 만듭니다. 하나의 검증자가 블럭을 만드는데, 이 어떤 특정한 사용자가 검증자가 되는데 계속 얘만 돼. 그럼 부가 집중되어 있고 얘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검증자가 매번 랜덤하게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 랜덤하게 어떻게 바꾸냐? 이게 이제 지분 증명의 핵심적인 요소이고요. 보통 지분 증명이라는 건 이 지분은 돈이 많은 사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을 검증자로 채택하는 게 원래 기본 원리예요. 물론 이더리움에 그거 쓰고 있지 않은데, POS라는 건 기본적으로 Proof of Stake. 그래서 지분을 많은 사람이 검증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분이 많은 사람이 검증자 역할을 하면은 안전할까? 안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안전하냐면 내가 이 암호화폐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부정행위를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암호화폐 가격이 어떻게 떨어지겠죠. 그럼 누가 손해야? 내가 손해인 거죠. 제일 돈을 많이 갖고, 제2 화폐를 많이 갖고. 그래서 지분 증명은 이 화폐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부정행위를 할 용인이 없다는 거야. 동인이 없다는 거예요. 왜? 얘는 부정행위를 하면은 자기한테 침뱉는 꼴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이제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한 사람이 계속 혼자만 검증자를 하면은 좋은 시스템은 안 되기 때문에 이 검증자를 어떻게 매 라운드 바꾸냐, 이게 이제 여기의 핵심인 거고요. 근데 어쨌든 누군가가 제안자로 선택이 되면 이 제안자가 이제 트랜잭션을 블럭을 만들게 됩니다. 블럭을 만들게 되겠고, 혹시 얘가 블럭을 만드는데 뭔가 부정행위를 해. 그리고 그게 발각됐어요. 그러면 32 이더가 예치된 금액이 날아갑니다. 슬래싱 한다는데, 슬래싱 한다는 건 뺏어와서 누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돈을 못 쓰게끔.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지. 만들었던. 1,500만 원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정행위를 하려면 1,500만 원을 날리고 이 동네에서 쫓겨나더라도 충분한 이득을 받을 수 있는 뭔가를 해야 이득이지. 그것도 안 돼. 한 100만 원 얻으려고 1,500만 원을 날리진 않겠잖아요. 그래서 이 예치를 해서 이게 어떤 책이냐면 불이익 책이에요. 예치를 해. 너 잘못하면, 너 나쁜 짓 하면은 이거 날라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직하게 행동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돈을 벌려면 1,500만 원 예치를 해야 되겠고, 나중에 내가 그만두겠다 그러면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돌려받으면 되는 건데, 내가 하는 과정에서 뭔가 그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스마트 계약을 이용해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라지는 거지. 그 예치된 금액은. 그 다음에 얘 혼자 그냥 블록을 만들어서 땡 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입회자들을 둬요. 여기서는. 그리고 입회자들이 투표를 합니다. 이 블록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 투표를 해서 오케이를 하면은 얘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확정이 되면 예전에 블록체인 그 작업 증명하고 차이점은, 작업 증명은 그 블록을 퍼즐을 해결했어. 그러면 바로 확정이 돼요? 안 되죠. 일시적 포크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쌓여서 6개 깊이가 되면 1시간 정도 지났는데도 깊이에 있어. 그러면 이제 얘는 수정될 확률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확정됐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검증자가 만들고 입회자가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은 그걸로 땡이에요. 그걸로 그냥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기세를 소비하는 것도 없죠. 왜냐하면 경쟁 방식이 아니에요. 누구만 전기를 소비해. 제한자와 입회자들만 소비하는 거지, 막 전 세계에 막 수많은 채굴자들이 다 경쟁을 하고 한 명만 승리하고 나머지는 다 전기세 낭비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더리움은 그 POS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보면은 3.27% 정도의 수익률이 난다 그래요. 1,500만 원 예치하면 3.27. 그러면 할 만한 일이야? 뭐가? 3.2%. 보상률이 3.2%면 1,500만 원에 3.2% 정도를 1년에 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을 예치했으면 이 예치된 거에 수익률이 3.2%라는 거예요. 요즘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수익률이, 그 이자율이 연 이자율 얼마 정도 받지? 저거보다는 안 되겠죠. 저거보다는 안 될 텐데, 그래도 예를 들면 주식 투자하거나 뭐 이런 거 투자하면은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저거보다는 많을 거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투자해서 저거보다는 헐 이득을 받겠죠. 근데 하여튼 3.27%, 그러니까 내가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1,500만 투자하고 요거를 소프트웨어를 돌리면 3.27%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다른 데서는 그걸 안 되면. 그러니까 저 수익률이 너무 낮으면 이제 많이들 안 하겠죠. 근데 저거를 또 적절하게 이 커뮤니티에서 유지해 가지고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참여하겠고. 근데 조금 생각보다는 낮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높아야 더 많은 사람들이
얘를 하려고 할 거고, 더 많은 사람이 하려고 해야지 그 생태계가 더 건전해지겠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럼 2.0에서는 이제 아까처럼 경쟁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그 블럭 제한자로 선정된 애가 블럭을 만들게 되겠고, 블럭을 만들면은 그 입회자들이 걔를 검증해서 합의가 되면은 이제 방송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겠고요. 얘는 이렇게 운영해서 바로바로 내 금액, 내 돈으로 쏴주는 게 아니라 보상을 이제 에폭마다 보상이 계산돼서 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 슬롯마다 블럭은 생성되는데 그 슬롯이 몇 개였죠? 아까? 넘어갔다. 슬롯이 32개의 슬롯이 지나야 32 곱하기 12초니까 얼마 안 되지만 요 지나야 한 에폭이 되면은 이제 블럭이 32개 곱하기 64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졌겠죠. 그럼 그 블럭들에서 누가 입회자로 참여했고 누가 제한자로 참여해줬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그거를 또 처리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누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만든다? 프로그램을 짜놓는 거예요. 스마트 계약으로. 만들어서 그냥 모든 에블바디가 어그리한 상태로 이제 스마트 계약을 등록만 해놓으면 이제 그 성공한 사람들한테 자동적으로 에포크가 지날 때마다 이제 그 트랜잭션들이 자동적으로 포함돼서 뭐 이루어지겠죠. 정확한 방법은 모르겠죠. 어쨌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게 누가 계산해가 요번에 얘는 100원, 얘는 200원 이게 아니라 이게 프로그램으로 짜서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 에폭이 끝나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 코드는.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